여러분들, 남의 집 가장 빼오는 거 아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경기도 다산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아기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별난 시댁 이야기인데 저희 시어머님의 별난 행동을 꼭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시댁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저와 저희 남편의 연애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은 제가 직장 다닐 때 거래처에 다니던 거래처 직원이었어요. 둘이 일 얘기도 하고 사적인 이야기도 하니 금세 친해졌고 한두 번이 세네 번이 되어 어느 순간은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결혼 이야기가 슬슬 오갔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정년퇴직을 하셔서 노후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시고 반면 시댁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돌아가셔서 집이 많이 기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네는 시어머니, 신우언니, 남편 이렇게 세 식구인데요. 신우언니는 원래부터 독신 생활을 꿈꿔서 일만 알고 지내는 분이라고 남편이 늘 이야기했었거든요. 주변에서는 왜 홀 시어머니한테 시집을 가느냐, 그건 지옥문이다 등등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땐 그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상견례를 앞두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은 편안한 곳에서 식사를 하기를 바라시고 시어머니 되실 분은 이럴 때 유명한 코스 요리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당연히 내려고 생각해 적당한 곳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시어머니 되실 분이 너무나 그런 곳을 원했기에 정말 비싼 한정식 집으로 상견례를 하였습니다. 비용은 당연히 저희가 내려고 계산하려는데 저희 부모님이 식사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나봐요. 미리 내주셨더라고요. 시어머니 되실 분은 그런 것도 모른 채 앞에서 음식이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단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죠. 그 뒤로 결혼 준비는 매우 힘들었어요. 한복을 맞추는데도 꼭 한복을 굳이 사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새 누가 한복을 입나요? 한복이 솔직히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저도 저희 엄마도 다 대여를 하는데 어머님은 그 한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런 걸로 꼭 하나 맞추고 싶었다고 하니 그때 남편은 그냥 하나 사드리자 우리가 이러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예단하는 데에서도 너무 요구하시는 게 많아서 예단 예물 생략하기로 했는데 저희 집에서 그래도 가장 좋게 해주셔서 보내드렸어요. 이게 결혼의 지옥문이 시작된 것일까요?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님의 요구는 끊이지가 않았어요. 시자가 들어가서 아마 더 얄밉게 제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었겠지만 전화만 드리면 입에서 서운하다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셨거든요. 항상 또 뭐가 먹고 싶다, 이런 것 좀 사달라 이런 말을 하시니까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장 봐서 보내드리고 저희가 못 가는 날에는 배달 어플로 어머님 드시고 싶은 음식들도 시켜드리곤 했어요. 당연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하는 내내 연애 때 안 싸우던 남편과 저도 큰 소리를 높이게 되고 사이가 멀어질 때쯤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가 생기면서 사이가 다시 자연스레 좋아졌죠. 어머님 또한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전보다는 좀 서운하다라는 말을 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0개월을 만난 우리 아이는 정말 예쁘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경이롭고 행복하더라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신생아 때 아이의 심장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그때 세상에 태어나서 꺼이꺼이 울어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심장의 구멍은 신생아 때 간혹 있는 일이라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다치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냈던 회사에서도 저희는 맞벌이를 해야 했지만 아이 건강을 위해서 제가 퇴사를 하였습니다. 10년 다닌 회사라 회사 사장님께서도 아이가 괜찮아지면 꼭 복귀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감사하게도 저는 오래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케어하는 일에만 몰두를 하였고 다행히도 아이는 많은 잔병치레 없이 잘 자라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아보니 이번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요새 전셋값이 다 비싸다. 혹시 너 오래 다녔으니 퇴직금이 좀 되면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돈거래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저는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저보고
너무 매정하다면서 갑자기 툭하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 뒤로 그날 저녁 남편이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는지 우리가 아직 그렇게 큰돈 들어갈 곳이 없으니 엄마 먼저 빌려드리면 어떻겠냐고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세 아파트는 저희 아빠 친구분이 집주인이셔서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살고 있거든요. 너희 청약 될 때까지 오래 거주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진짜 감사하게도 이렇게 살고 있어서 저는 사실 빨리 청약돼서 조그만 집이라도 저희 집을 가지고 싶은 게 가장 최종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청약되었을 때 계약금이라도 하려고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저러니 우선은 알겠다고 하고 어느 때까지 기한을 정해서 그 안에는 받을 거라고 얘기했죠. 어머님이 돈 빌려준다는 말이 기분 좋으셨는지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이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빌리는 게 너희도 힘들 텐데 자기가 조금 내겠다 하면서요. 웬일이지? 싶어서 마다하지 않았죠. 그렇게 퇴직금이 들어오고 빌려드리고 난 후 한 3개월 정도는 소정의 이자를 주시더군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아예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걸 또 물어보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후불이자가 더 낫다면서 자기가 돈 갚는 날 이자를 그때 다 쳐서 주겠대요. 솔직히 믿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해주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덜컥하고 넣은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비인기 지역이기도 했고 작은 평수이기는 해도 진짜 신혼부부 특공으로 돼서 정말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자기 집이 생긴다는 게요. 남편도 너무 좋아해서 계약금 입금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께 빌려드린 돈도 기한도 거의 끝나서 이번에 저희가 청약이 돼서 그 돈으로 계약금을 내려고 한다. 언제쯤 줄 수 있냐 물어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준다고 하시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며칠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계약금 기한은 다가오는데 그래서 빨리 어머님께 전화도 드리고 찾아도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찾아가서 돈 달라고 말씀드리니 하시는 말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자기를 꼭 나쁜 사람 만든다면서 어련히 줄 텐데 뭐 이렇게까지 쫓아왔냐면서 그러시길래 저희 사정 다 알지 않냐. 그나마 이제 집이라도 생겨서 이사 안 가고 살려고 하는데 그의 월급도 뻔하고 저도 일을 안 하고 목돈이 그거밖에 없다. 근데 계약금 안 내면 취소되니 돌려달라고 하니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자기도 뭐 안 주고 싶어 그런 것 같냐면서요. 또 그렇게 우시는데 막 달라고 하기 그래서 우선은 집에 와서 남편과 상의를 하는데 남편은 있는 돈이랑 부족한 돈은 신용대출 받아서 계약금을 내자고 하더군요. 지금 저희는 맞벌이도 아니고 외벌이로 사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그 이자까지 내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중도금도 아무리 후불제라고 해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막 했죠. 그렇게 아무 소득 없이 이야기가 끝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친정 부모님께 사정 설명을 드렸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계약금을 먼저 냈죠. 나중에 저희 여유 생기면 그때 천천히 줘도 되니 그런 생각 말고 저랑 아기만 생각하라고 부모님은 늘 그러시거든요. 그럼 보통은 저도 시댁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전화라도 드리고 찾아뵙고 감사하다고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건데 뭐 어떤 형식으로 나와요. 진짜 이때 남편은 남의 편이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약금 소동이 끝이 나고 조만간 줄 것처럼 했던 제 퇴직금 이야기는 어머님은 아직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해도 자기는 모른다 라고만 하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받아야 될 때도 한참 지났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어머니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언제쯤 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친정 부모님께 빌려서 어느 정도라도 부모님께 드려야 해서요. 너희가 왜 이렇게 쪼는 거니 사람을? 어련히 줄까봐. 내가 무슨 사기꾼이냐? 들고 도망갈게. 좀 기다려봐라. 어머님 그게 언제인데요. 그때도 주신다고 하셔놓고 계속 지금 미루고 계시잖아요. 아니 얘가 좀 기다려보라니까 내가 떼먹냐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남편은 남편대로 엄마가 줄 거니 기다리라고 하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주 주말에 친정에서 시댁에 가져다 주라고
과일 같은 거를 보내주셔서 남편이랑 아이랑 시댁으로 건너갔어요. 과일을 드리고 함께 깎아먹고 있는데 부엌에 못 보던 차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언니 오셨어요? 라고 물으니 아니 왜? 걔 지금 부산 출장 가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차키 뭐예요? 라고 하니 갑자기 말을 더듬으면서 아 이거 친구가 잠깐 두고 간 거야. 뭐 차 나보고 필요하면 쓰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 네 이러고 말았죠. 그렇게 시댁에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왜 사람이 촉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어머님네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고 하고 있다가 남편한테 잠깐 아이를 맡겨두고 시댁으로 급습했어요. 근데 정말 그때 제 눈을 도려내고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님 집으로 가는데 나오는 모습이 어머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놀라서 그냥 숨어버리기는 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숨지겨 지켜보는데 그 남자가 어머님께 차를 고맙다고 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돈이 나셔서 저거를 사셨을까 뭘까 싶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이해가지 않아서 물어볼까 하다가 혼자 끙끙 앓고만 있다가 어머님께 여쭤보았어요. 어머님 바쁘세요? 아니 왜? 제가 그때 어머님네 뭐 두고 온 게 있어서 가지러 집으로 갔는데 집에서 어떤 남자분이랑 나오시던데 그분은 누구세요? 어? 누구? 나 맞아? 내가 남자랑 왜 있겠어? 아니 진짜 어머님이셨어요. 남자친구분은 아니시죠? 아니 무슨 남자친구야. 그냥 친구야 친구. 친구인데 차를 선물하세요? 어머님은 돈이 어디서 나서요? 이사하시면서 다 쓰셨잖아요. 무슨 차를 선물해.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옛날에 나랑 같은 동네 살던 그냥 아는 친한 동생인데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해서 놀러 온 거야. 무슨 남사스럽게 남자친구니. 그런 거 아들한테는 절대 꺼내지도 말아라. 아, 네. 이렇게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도통 그 사이가 보통의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오해가 조금씩 사라질 때쯤 신호 언니가 출장에서 올라와 저희 아기 보러 온다고 집으로 놀러 왔더라고요. 바리바리 아기 선물을 들고 와서 같이 언니랑 집에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있는데 언니가 저보고 요새 아파트 사기 너무 힘들겠더라. 그래도 너희는 집 돼서 진짜 다행이지. 맞아요 언니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아파트 전세도 그 동네 다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전세에서 월세로 돌렸잖아. 내가 지금 월세 내주고 있는데 만만치 않더라. 보증금을 많이 내도 월세가 장난 아니야. 네? 월세요? 어머님 전세 아니세요? 아니야. 전세 살다가 엄마가 하도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하는데 거기는 월세로만 두려고 한다고 해서 있던 전세 보증금 넣어놓고 월세비 내가 내주고 있어. 엄마 혼자 사는데 나도 나가 있는 게 미안하고 그래서. 갑자기 언니 말을 듣는데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어머님이 분명 저에게 전세 가격이 올라서 그거 보태려고 돈을 빌려가셨다고 했는데 월세로 돌린 거면 제 돈은 어디로 간 건지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언니, 저 어머님이 전세 가격 때문에 퇴직금 받은 거 좀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는데 지금 월세인지 저 몰랐어요. 라고 하니 언니가 아니 얼마나 빌려주냐고 왜 그런 큰일을 말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도대체 그 돈이 어디에 필요해서 빌린 거냐고 자기가 분명 계약할 때 금액도 다 확인하고 월세도 꼬박꼬박 내주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언니가 당장 엄마한테 가보자고 어머니께 갔더니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막 옷장을 뒤지더라고요. 서랍장이요. 통장을 찾으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언니가 옷장을 여는 순간 발견한 건 명품 옷부터 가방까지 쫘르르 있더라고요. 언니랑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찌 해야 할지를 몰랐고 그때 어머님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던 어머님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거의 안 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지금 어머님은 화장이 엄청 화려한 옷과 구두와 신발 액세서리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 뒤로 따라오던 사람이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본 그 남자더라고요. 어머님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남자라는 분은 누나 누구야? 이러고 있더군요. 순간 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누구신데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해요? 라고 하니 자기가 누나 남자친구라고 했나? 그래서 언니가 당장 우선 나가라고 하고 그 남자는 보내고 어머님이랑 저랑 언니랑 셋이 앉았어요. 언니가 어머님께 정말 나지막한 목소리로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쟤 퇴직금도 전세 보증금 올린다고 빌려달라고 했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당장 말해. 나 도는 거 보기 싫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장 말해, 엄마. 나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뒤집어 엎기 전에. 쟤 돈은 차 사는데 썼어. 무슨 차? 엄마가 차가 왜 필요해? 그리고 차가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쟤 돈은 왜 빌려가? 그 돈 얘네 집 계약금 하려고 달라고 했다던데 그럼 팔아서라도 줘야지. 지금 장난한 거야 나랑? 아니 팔려고 내놨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었어.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 옷장에 있는 건 다 뭐야. 무슨 돈이 나서 이렇게 한 거야? 아까 저 남자는 누구고? 어머님이 그 뒤로 꺼낸 이야기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등산이랑 테니스를 잘 치시는데 테니스에서 만난 남자친구래요. 그 남자가요. 테니스 코치인데 처음에 만나고 이런 것보다 그냥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잘 만나니까 그냥 외로워서 집에도 놀러오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차는 그 남자애랑 데이트하려면 차가 필요하기도 하고 남자가 자기도 차가 있었으면 해서 같이 타고 다니려고 산 건데 그 남자애가 차값은 당연히 자기가 준다고 해서 먼저 낸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돈을 저한테 빌려서 그 차를 사신 거죠. 언니랑 저는 정말 어머님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럼 나머지 사치한 돈은 어디서 났냐고 어머님께 소리소리 지르니까 뭐 보험 해지하고 카드비도 좀 지셨더라고요. 우선 그 차는 팔면 손해라 언니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 퇴직금은 돌려주셨어요. 됐다고 정말 됐다고 나중에 차 팔리고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은 결국엔 그 차를 다 파시고 그 남자분 만나려고 했던 사치용품들은 언니가 다 갖다가 환불할 수 있는 건 하고 다 팔았더라고요. 제값도 못 받았지만 언니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다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집도 정리했어요. 언니랑 올해 어머님이랑 따로 떨어져 살아서 자기가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자책을 많이 하셨어요. 엄마가 저렇게 망가지는지도 몰랐다고요. 어머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저한테 전화를 안 하세요.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러기 전에는 엄마 불쌍한 사람이다. 네가 이해 좀 해줘라. 맨날 그딴 소리만 해대었는데 언니한테 그날 저녁에 한 대 맞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고 당연히 못 빌리게 또 빌렸으면 빨리 갚으라고 했어야지. 네가 뭔데 네 돈도 아닌데 엄마가 쓰라고 하게 놔두냐.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면서 너는 장인어른 장모님 부끄럽지도 않냐면서 자기는 이 사실을 알면 정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라고 생각하시겠냐고 많이 혼나고 한 대 맞고 그랬어요. 남편은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요. 솔직히 남편이 저렇게 할 때마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는데 우리 아이 생각해서 참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저렇게 말해주니 당연한 건데도 참 고맙더라고요. 그 뒤로 어머님은 언니랑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셨어요. 이번에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출장이 있어서 한 반년은 살아야 해서 거기에 월세로 얻고 잠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가고 싶지 않아 했지만 언니가 벌써 집도 다 내놓고 빼라고 한 상태라 같이 억지로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 우울증도 약간 있어서 우울증 치료도 언니랑 받으러 다니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언니한테 퇴직금을 돌려받은 돈은 받아서 부모님께 드렸어요. 근데 딱 반만 받고 나머지는 이사갈 때 보태서 쓰라고 하셔서 제 통장에 있네요. 어머님은 지금까지 언니나 남편이 모든 걸 해주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신 것 같은데 혼자 살면서 돈을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또 기도 얇아져서 그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좋게 말하면요. 그 남자는 나중에 자기는 사귄 것도 아니었다. 그냥 누나가 몇 번 만나자고 하길래 만난 것 뿐이다. 이랬나 봐요. 언니가 열불이 나서 차키랑 엄마한테 받은 거 다 내놓으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받은 물품이 다 고가여서
도대체 이 돈을 다 어디서 났나 싶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오래전에 어머님 앞으로 뭐 연금보험 이런 걸 해두셨는데 그거 해지해서 쓰셨더라고요. 카드빚도 좀 있는데 그건 뭐 언니가 차차 갚는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되었답니다. 또 한 번 가족 간에 절대 돈거래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느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님도 외로우니 저랬겠지 좋게 생각해보지만 사실 좋게 생각해야 할 만한 일들은 아니라서 저는 많이 잊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돈도 다 돌려받기도 했고요. 남편은 그 뒤로 자기 엄마 얘기 찍소리도 안 하고 집에서 쭈구리처럼 살고 있어요. 제가 너무 화나서 각방수 자고 해 남편은 거실에서 자고 저는 방에서 아기랑 자거든요. 여러분들도 절대 가족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잘 받은 케이스인데 진짜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자입니다. 뭐 어디에 얘기하기도 우습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넋두리를 한다 생각하며 사연을 적어봅니다. 내일이라 봐주시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개월 전 결혼을 한 새댁입니다. 제 입으로 새댁이라 말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아직까지 결혼했다는 사실이 잘 시감나지 않는데요. 어쩌다 보니 남자친구를 남편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연애기간이 2년 정도였으니 짧게 만난 사이도 아니었고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꽤나 많다 생각을 했을 정도로 남편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연애하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도 이렇게 잔잔한 관계가 이어질 줄 알았고요. 그래서 결혼하면서는 걱정을 했던 게 살 말고는 없었어요. 살이 쪄서 드레스가 안 맞으면 어떡할지, 살이 쪄서 내 남편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외적인 걱정 말입니다. 그 정도로 단순했는지라 결혼을 하면서 뭘 중요히 생각해야 하고 또 뭘 따져보며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결혼을 훨 빨리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인이 많지도 않아요. 회사 선배님들께는 괜히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될까 싶어서 결혼에 대한 질문이나 대화 자체를 회피해 왔었고요. 하지만 요새 들어선 그랬던 저 자신에 대한 후회가 너무나 막심하답니다. 왜 진작 더 따져보지 못했고 사람을 겪어보지 못했었나 싶어서 말이죠. 특히 지난 3개월은 제 자신에게 문제가 많은 건가 싶어서 스스로를 그 어느 때보다 옥죄이며 살았어요. 단순히 결혼하게 되며 모든 게 변했답니다. 그 사투리 때문에 말이에요. 저는 고등학생이던 19살 때까지는 쭉 지방에서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제 고향은 마산인데요.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이사를 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아예 이사를 온 건 20살 이후가 처음이었어요. 이유는 대학 때문이었고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기쁜 마음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오니 대다수의 친구들이 서울말을 쓰더라고요. 표준어라고도 하죠. 사투리를 쓰는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적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표준어를 배워갔습니다. 친구들은 귀엽다고 신기하다고 봐주긴 했으나 그냥 왠지 제가 서울에 살며 표준어를 쓰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친구들을 배워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사투리를 숨기거나 감추려고 한 적은 절대 없었고 제 스스로 서울에서 적응해 가려고 나름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8년 전의 일이네요. 그리고 난 후 저는 직장에 취업을 했고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 직업이 되다 보니 또 서울말이 팍팍 늘었어요. 그러다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 결혼도 했죠. 남편은 중간중간에 섞여 나오는 제 사투리가 너무 귀엽다면서 좋아를 해줬습니다. 사투리를 쓰는 여자한테 로망이 있었다는 말까지 하면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사투리를 들을 때면 신기하리만큼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살면서 서울말을 쓰기는 하나 지방에 살고 있는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는 여전히 사투리를 쓰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내가 사투리를 까먹었을라나 싶다가도 가족들과 통화를 하자마자 방언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곤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은 옆에서 이런 제 모습을 보며 두 가지 말투를 섞어서 잘 쓴다며 기특해 하기도 했고 신기해라 했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별 생각은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남편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어머니하고의 문제로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저희 시댁은 남편이 5살이던 때에 같은 경상도 지역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아버님의 직장 정급 문제로 말이죠. 그렇다 보니 처음엔 반가웠어요. 남편이 사투리를 쓰지는 못하지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두 분 다 고향이 경상도셨고 실제로 제 고향이 근처이기도 했기에 고향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부모님을 뵙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그 후 시댁을 갈 때에도 전 늘 경계하고 어려워하기보다는 고향 어르신을 만나러 간다는 마음으로 마음 편히 갔었죠. 하지만 어머님 입장은 저하고 정반대더라고요. 이럴 줄 몰랐는데 절 너무나 철딱선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까지 하셨답니다.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말이죠.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고향도 주변이라면서 반가워라 해주셨고 저희 부모님을 부를 적에 사투리를 섞어 쓰는 저를 보면서 아직 사투리가 안 고쳐졌나 보구나 라며 또 귀여워라 해주셨어요. 표정이 너무나 밝으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스레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사투리를 최대한 쓰려고 해요. 저한테 이질감을 느끼실까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사투리를 못 고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 후 남편에게 따로 말을 전하셨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라도 사투리를 싹 다 고치게 하라면서 말입니다. 그걸 남편은 결혼식을 치른 후에야 제게 진심 고백을 하겠다면서 털어놨고요. 결혼식 때 저는 서울까지 찾아와 제 결혼식에 참석을 해준 제 친구들에게 멋모르고 친근하게 대하며 고향 사투리를 썼거든요. 허벌나게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 친구들에게 제 딴의 친근함을 표현해주고 싶다며 말을 했었고 하객분들도 재밌고 웃기다며 다들 빵 터져 웃어주셨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고 제 친구들도 서울 가서 떨어져 있는 것 같던 저에게서 받은 환대가 기분 좋았는지 내내 결혼식을 즐겁게 즐겨줬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내내 좋지를 못하셨고 어디 속이라도 불편하셨나 싶어서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걱정을 좀 했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뒤늦게 고백을 한 거였죠. 제가 하객들 앞서 사투리를 쓴 걸 쪽팔려 하신 바람에 기분이 나쁘셨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너무 기분이 잡쳤습니다. 내가 못쓸 말을 쓴 것도 아니고 내 친구들에게 멀리까지 찾아와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였는데 사투리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식 내내 표정이 똥 씹은 듯 했다고 하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저의 심정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자기 엄마만 감싸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서울로 이사 온 후에 고모들이나 삼촌들도 다 서울로 이사를 와서 서울말을 쓰고 초대한 다른 하객들도 다 여기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이라서 서울말을 쓰는데 며느리가 표준말이 아닌 사투리를 썼다고 생각을 해봐. 창피하셨을 수도 있지.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남편 입에서 시어머니가 창피하셨을 거란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날 저희 커플은 연애할 적에도 한번 싸워보질 않았는데 결혼 후 가장 처음으로 크게 아주 쌀벌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사투리도 하나의 언어일 뿐인데 그걸 존중해주고 같은 우리말이라고 예뻐라 해주기는커녕 창피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불순한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아주 목 놓아 소리쳤어요. 내 부모님도 사투리를 쓰고 계신데 우리 부모님도 남한테 쪽팔린 존재로 보여줘야 했던 거냐면서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이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은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처음 보는데 자기 장인 장모님까지 들먹이면서 가족 간의 싸움으로 키우려고 하는 게 겁이 났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했어요.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나도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라고 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듯 서둘러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 태도가 짜증이 나서 저는 그 후로도 며칠간은 삐져 남편과 말을 안 했어요. 이런 문제를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만든 남편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도 내 남편이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었다면 알아서 차단하고 옳은 말을 전했을 텐데요. 내 남편이 똑바른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까지 사투리가 쪽팔리게 했단 말을 전하며
싸움을 키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생각해봐도 남편에게서 느낀 실망감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신혼 초부터 저희는 완전히 삐걱거렸죠. 남편은 나름 노력했고 저하고 다시 잘 지내보겠다며 자신이 사투리를 직접 써보기까지 하며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엔 저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을 떠올리면서 노력하는 남편에게 화를 푼 채 반응을 보였습니다. 밥도 차리고 주말엔 나가 데이트도 해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한번 시작된 시어머니의 사투리 퇴치 작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살던 그 짧은 3개월 동안 어머님의 간섭과 참견은 쉬지도 않고 계속되었답니다. 결혼식장에서 사투리를 쓴 며느리에 대해서 쪽팔려하며 무표정을 지었던 어머님은 약과에 불과했던 거죠. 남편과 싸운 후 최대한 어머님을 뵐 땐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해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래도 어른이시니 공경은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사투리를 쓰는 건 최대한 숨기고자 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사투리로 정색을 하는 분인데 평소 집안에서는 뭔들 더 못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정말 작은 표정 하나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오빠라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근데요, 이게 경상도에서는 오자에 더 악센트를 세게 넣어서 부르는 사투리가 쓰여요. 흔히 TV에서 자주 나오던 오빠야 할 때 그 오빠 말입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밥을 먹기 직전에 남편을 그렇게 불렀고 그렇게 부르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여서 어머님을 살폈거든요. 근데 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머님이 절 양껏 노려보고 계신 거예요. 고작 그 사투리 단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근데 또 그걸 보고도 남편은 아무 제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냥 오빠라고 부르면 되는데 오빠야 라고 왜 부르는 거야? 라며 저를 질책하는데 제 편이 아무도 없는 시댁에서 정말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습니다. 사투리를 쓴다는 게 이렇게 미움까지 받아야 할 일인가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 후로도 어머님의 진상은 계속되었어요. 제 말투에서 조금이라도 사투리 비슷한 게 튀어나오려고 하면 저 멀리서 귀를 쫑긋거리면서 저를 노려보셨고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제가 기가 죽어버려 어느 순간부터 입을 다물게 되었답니다. 밥을 먹는 와중에도 작은 실수를 할까 싶어 차라리 말을 말자며 입을 다물었고요. 시어머니는 이미 오빠를 잘못 부른 것에서부터 화가 나서는 계속해서 무표정을 짓고 계시는 와중에 저에게 깨달음이라도 얻게 하려는지 말을 아예 안 거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는 시댁 안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내 언어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 말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일이 저희 부모님께 벌어졌어요. 저한테는 눈빛으로 눈치를 주고 무표정을 지으며 사투리 쓰는 걸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셨잖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그 짓을 저희 부모님께까지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을 앞에다 두고 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집들이를 했어요. 서울에서 사는 모습을 한 번은 제대로 보여드려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집으로 모셨고 두 분 다 지방에 살다 보니 저희 집에서 주말 동안 1박 2일로 숙식까지 하기로 하셨답니다. 남편도 지방 사는 장인 장모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건 당연하다면서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 소식을 시부모님께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집에서 숙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불쾌해하며 확인 전화를 해오셨고 이에 대해 남편에게 따져 물으니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초대를 하자. 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집에 계시니 자기 부모님도 똑같이 초대를 하면 되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어찌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양가 어른들을 다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지만 한동안 사투리 문제로 시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별로였는데 하필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 오셨을 때에 시어머니까지 초대를 해서 같이 한자리에 모이자고 하는 남편이 너무 눈치 없어 보였어요.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고작 하룻밤 자러 서울에 오신 건데 이렇게까지밖에 못해주나 싶어서 속도 상했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마찬가지로 집에를 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길래 초대를 했습니다. 뵙자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어머님은 집에 오시자마자 매우 불쾌하던 표정을 지어 보이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자리 한가운데에 앉아서 본인이 무슨 상전이라도 된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무게까지 잡아서 저희 부모님이 눈치를 보게 만들더니 저희 엄마 입에서 뭘 가져다 드려야 하냐고 사투리가 튀어나온 그 순간 농담 아니라 인상을 팍 쓰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아유, 사돈 좀 서울에 왔으면 서울말을 쓰셔야지. 거참, 딸내미가 서울살이를 오래 했다고 하는데 여태 서울말도 안 배우고 뭐 하신대요? 라고요. 저희 엄마의 얼굴은 화끈거린지 순간 표정 관리를 못하셨고 슬슬 피부색까지 붉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엄마랑 놀란 제 표정은 안중에도 없어 하시며 뒷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소식도 없이 찾아오셔서는 집에서 잠까지 잔다는 것도 기분이 나빴지만 사투리를 쓰는 건 더 별로예요. 결혼식장에서도 그러더니 사람 체면화석에 왜 자꾸 사투리를 쓰시는 건지 제가 저번에 친남편한테 사투리 쓰던 것도 제가 쌍스러워 못 보겠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말없이 아들 집에 와서 잠까지 자며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몇 번이고 상기를 시켰습니다. 저도 이 집에 지분이 있는데 마치 자기 아들 집은 자기 것과도 다름이 없다는 듯 말하며 내 부모님을 초대받지 못한 손님 취급을 했죠. 그뿐이게요. 저번 결혼식장 얘기부터 지난날 제가 사투리를 썼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려 하면서 그놈의 사투리를 그만 쓰라고 지방 사람들을 앞에 두고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지방에서 온 지방 사람들이 자기 도시 언어인 사투리를 쓰겠다는데 시어머니가 주제를 넘다 못해 머리가 텅텅 빈 티를 내면서 사투리를 쓰지 말라고 훈수를 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한순간에 집안은 도살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저요? 시어머니의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더 듣고 있을 수가 없다며 그 말을 잘라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네 엄마를 데리고 나가라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네 엄마라고 호칭을 쓴 걸로도 모자라 쫓아내려고 한다며 발악을 하셨고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 사투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듣고 빡치라며 듣기 싫어하는 사투리로 도발을 한 거예요. 뭐 이 문디 가시네가 대가빡이 완전 돌아빛나. 내 강이혼해도 내 만날기라고 할 인간들이 마 밖에서 천지 삐까리다. 주둥이 확 찢어본다 탄디에라. 라고 하면서 별의별 방언욕을 뱉어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만 경상도 욕이란 욕은 다 씹으려고 하며 시모한테 뱉어냈어요. 눈에는 이미 반쯤 죽었다는 레이저를 마구 쏟아내면서 그 특유의 경상도 톤으로 뱉어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충격을 크게 받으셨더라고요. 제 입에서 아니 사람 입에서는 감히 튀어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제 입만 쳐다보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본인도 제 남편 낳은 후까지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다면서 자기 고향 말과도 다름이 없는 말을 듣기 싫어 하다못해 상스럽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두고두고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뿐이게요. 뭐 저런 이중적이고도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싶어 저희 부모님하고 사투리로 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런 사람은 살들살들 처음 본다면서 뭐 이런 집구석에 시집을 다 왔냐고 제 신세한탄도 막 했어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도 이미 결혼 생활은 글렀다 싶었던지 그제서야 막 사투리를 쏟아내가면서 눈앞에서 심호욕을 씻어냈습니다. 귀한 딸한테 상스럽다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저희 엄마 입에서는 주둥이란 표현까지 튀어나왔어요. 시모가 그러니 기함을 치면서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느라 발악을 했죠. 본인도 고향말을 다 알아들으면서 일부러 패싸움을 피하고 싶었던지 뭐라 아니 라고 외계말을 듣는 척 모르겠다를 시전하는데 정말 꿀사납기로는 저희 시어머니가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뭘 더 어쩌겠어요. 상스러운 것들하고는 척을 질 수밖에요. 당장 그날을 계기로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내가 너랑 한 이불을 더 덮고 자면 사람이 아니다 이 새끼야.
라며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명예훼손까지 언급해가며 이혼을 통보했어요. 사투리를 가지고 욕보이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기에 이걸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법적 절차까지 운운한 거죠. 그러니 남편은 뭐 이런 걸로 이혼이냐고 우스워 여기다가 저희 부모님까지 나서서 이혼하려고 남편에게 욕을 퍼부어대니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는 미치도록 사과를 했습니다. 사투리 쓰는 걸로 기분이 나쁘셨던 게 아니라 자신을 초대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셨던 거라며 시어머니를 감쌌는데 제 손모가지가 올라가자마자 그제서야 아니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 라며 시어머니 형도 보더라고요. 어찌나 사내답지 못하고 성격이 모질이 같던지요. 신혼 3개월 차 만에 모든 정이 다 떨어져서는 결국 미련도 없이 제 손으로 이혼을 해버렸답니다. 아쉬움이라고는 정말 쌀 한 돈만큼도 안 남았을 정도로 이 집구석이랑은 완전히 결별을 선언했어요. 싸움 당일날 저희 부모님이 짐가방까지 싸서 저희 집 앞에 오셨다 보니 남편은 자기 시부모님을 모시고 일단 집을 나가게 택했고요. 시어머니는 남편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발길을 쉽사리 못 대더라고요. 진짜 이러다 아들 이혼시키는 건가 싶어서는 혼이 나간 눈길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에 제가 욕을 날리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뭘 꼬라보노? 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번뜩 드어서는 자진해서 앞장서 집을 나가버리셨고요. 욕을 한 바가지 날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개운한 자세로 저는 짐을 쌌답니다. 당장 남편이랑 별거를 하고 집 정리를 할 각오로 일단 남편 짐부터 챙겼죠. 가지고 나가버리라면서 남편에게 문자로 통보를 했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셨던 저희 부모님은 그냥 그날부터 저희 집에서 며칠을 더 지내고 계시답니다. 이혼 정리가 될 때까지 딸을 혼자 둘 수 없다며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가 상남자답게 나서서 제 옆을 지키고 계세요. 그 덕에 남편도 쫄긴 쫄았는지 제가 가져오라는 서류며 가져가라는 짐가방이며 뭐든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혼 준비도 순식간에 끝을 내곤 접수를 했네요. 식 올린 지 3개월 만에 이혼녀가 될 줄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 시작부터 불안했던 게 결국 끝이 나니 다행이란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언젠가는 갈등이 골마 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일찍 터져서 상처를 얼른 치유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덕에 저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혼 사유에 대해 말을 할 때마다 이혼하길 100번, 1000번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있고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죽일 놈이라며 100번, 1000번 욕을 얻어먹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는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지급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그 병원의 인턴으로 재직 중이었어요. 그리고 3년 정도 사내연애를 하고서 결혼을 결심했죠. 원래 의사 아들을 둬봤자 며느리만 좋은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키워놓은 아들이지만 일하느라 바빠서 벌어오는 돈은 다 며느리에게 줬다는 말이죠. 저희 시아버지는 성격이 원래 무뚝뚝하셔서 별말이 없으셨는데 시어머니는 딱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옛날 분이시더라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이 앞에 계시는 와중에도 원래 의사 며느리를 얻고 싶었다며 아쉬운 내색을 비추셨고 민망한 저희 부모님은 그저 머쓱하게 웃어 넘겨야 하셨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따로 찾아뵈어 죄송하다고 어머님이 너무 옛날 분이시라 고지식한 면이 많은 사람이라 이해를 해달라며 저희 부모님이 언짢으셨을 기분을 풀어준 덕에 저희도 별일 아니라며 웃어 넘겼죠. 저도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였기에 어른들 말씀은 그저 듣고 있어야 하는 줄 알고 내내 하기만 했었고요. 한 가지 아직도 기억이 남는 건 시어머니가 제게 자꾸만 제사를 지내본 적이 있는지 요리는 곧잘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종교가 다르지 않는 이상 명절에 시골을 내려가 제사를 지내야 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저는 혹여나 시어머니께 점수를 잘 딸 수 있을까봐 어릴 적부터 잘 봐왔다며
제사 잘 지낼 자신이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런 절 기특하거나 예쁘게 보지는 못할 망정 애쓴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던 시어머님, 뭔가 기분이 나쁜데 찜찜하기까지 했던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결혼 날짜를 잡았고 결혼하기 전날까지 저희는 둘 다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만 남편이 동료 레지던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들어버렸죠. 우리 정도면 맞선도 잘 들어오는데 왜 간호사랑 결혼하냐고, 책 잡힌 거 있냐고 별 기분 더러운 말을 해대며 남편에게 히히덕거리며 결혼의 이유를 묻던 동료들. 남편은 거기다 대고 아니라는 말도 안 하고 그저 땅만 보며 듣기만 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데도 결혼을 하려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올 뻔했는데 남편이 딱 한마디 던지더군요. 착하잖아. 라고요. 제가 착하대요. 이때 이 말을 더 냉정하게 따져봤어야 했는데 전 또 이 사람이 절 사랑하는 이유가 착해서라고 하니 좋다면서 모른 척 그날의 기분이 나빴던 대화들을 잊고 다음날 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이 집의 막내 아들이고 남자 형제만 둘이 더 있는데요. 그중 큰 아주버님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의사시고 작은 아주버님은 다른 직종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자식 농사는 정말 잘 지으신 거죠. 모두 결혼도 진작에 하셨는데 특이한 것은 두 형님들 모두 직업이 없이 주부로 지내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기도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 두 분 모두 집안도 빵빵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이 선을 보고 좋은 집안 여자들과 결혼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유독 어머님이 의사 며느리를 원하셨던 이유, 그리고 남편이 그닥 저와의 결혼에 욕심이 없어 보이는 이유, 모든 게 다른 형제들과 비교가 되어서 그랬나 싶어 알 수 없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하면 남편과 시댁에 최선을 다하면 모두가 만족해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 집안에 시집와서 알게 된 것이 1년의 제사만 해도 무려 13번, 13번이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고도 한 번을 더 해야 하는 이 제사를 주부로 지내고 있는 다른 형님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희 시어머니가 혼자 해오고 계셨는데요. 집안이 빵빵하고 사돈의 기에 눌려서 제사 한 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시켜본 적이 없던 시어머니는 집안도 별볼일 없고 남편이 일하는 직장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니 괜히 만만하셨는지 그 제사거리들을 모두 저한테 넘기신 겁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가 하신 걸 보기만 했지 저 혼자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나이 드신 시어머니 옆에서 그저 시키시는 대로 전 부치고 국 끓이고 또 과일이며 떡이며 남편이 제게 주는 생활비에서 나눠서 사기까지 해야 했던 어처구니 없는 임무가 막내 며느리인 제게 주어진 거죠. 저요? 간호사로 3교대 돌아가며 일하는 것만으로도 보람은 있지만 너무 힘들고 몸이 지쳤었는데 꼭 야간 근무를 선 다음 날이나 이제 막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제삿날이 다가오는 바람에 몸 한 번 제대로 쉬게 내버려 두지 못하고 곧장 제사 음식 사다가 몇 시간 동안 쭈그려 앉아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님의 투정과 잔소리를 다 받아내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 사이 다른 형님들이요. 너무나 태연하게 제사 준비가 다 마무리되어 갈 때쯤 되어서야 하나둘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수고했다며 수고하셨다며 저와 어머니께 번갈아 인사를 하시고는 그제서야 두 팔 걷어 완성된 음식들을 나르며 일을 돕곤 했어요. 그 덕에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이상 일 끝나고 뒤늦게야 집에 오시는 아주버님들이 자신의 와이프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사만 지내려 오는 걸 알 수가 없었죠. 전 그렇게 남의 집 조상을 위한 상차림을 하는 이 짓거리를 무려 지난 3년간 해왔습니다. 매달 매년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제삿날에 집안의 경조사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3번이 아니라 20번 정도는 해마다 모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때마다 집안의 가사노동은 제 담당이었고요. 그렇게 살면서도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좀비처럼 병원으로 곧장 출근하거나 만신창이가 된 채로 집에 와 뻗어버리는 등 몸이 많이 망가져 갔습니다. 그 사이 2번의 유산도 겪어야 했고요. 제사로 인한 심적,
그리고 신체적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계속 바빴던 일 때문에 제대로 저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던 남편은 그제서야 제 몸이 위험한 상태임을 감지를 했는지 먼저 일을 그만두고 푹 쉬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고,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너무 지쳤던 나머지 알겠다는 말을 하고는 당장 병원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지 않고선 제가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2번의 유산과 결국 병원까지 사표를 냈다는 소식에 큰 아주버님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봐 주셨어요. 남편만큼이나 일이 바빠 집안일에 도통 신경을 못 쓰셨지만 눈치가 있으신 건지 가장 막내인 제가 늘 고생이 많다며 평상시에도 따뜻한 말씀을 자주 해주신 분이셨죠. 본격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나니 야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덕에 규칙적인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잠만 제대로 잤는데도 몸이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당분간만이라도 그동안 힘들고 바쁘게 지내온 제 삶에 위로라도 해보자며 전화기도 꺼놓은 채 정말 집에서 잠만 자고 먹고 싶은 거 시켜 먹고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몰아서 보며 온전히 저에게 집중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어머니께서 회방을 놓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가족들이 대화를 나눴던 말 그대로라면 제가 몸이 약해져 병원을 그만두기도 했고, 평소 가족들 제사로 집에서는 일을 많이 해왔으니 이번에는 밖에서 조촐하게 외식을 하며 생신 파티를 하자고 남편과 큰 아주버님이 번갈아가며 시부모님께 미리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당장에 생신상을 차려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쉬고 있었죠. 분명 안 그랬다간 저 혼자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상차림을 만들어야 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당장 생신을 하루 앞두고 저녁에 잠자리를 들려 하는데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밖에 나갈 기운이 없다며 집안에서 생일을 보내고 싶으니 내일 저녁에 집에 모이라고 전화를 돌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보다 일찍 와서 함께 저녁상을 차리라고 하시더군요. 이미 트라우마가 된 것일까요? 집으로 오라는 어머님 말씀이 어찌나 듣기 싫고 속이 답답해지던지. 그런데 제가 이제는 병원도 그만뒀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어머니께 뭐라 핑계를 댈 거리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찌감치 또 시댁으로 찾아가 정말 아픈 건지도 모르겠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혼자서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 생신상을 또 한가득 차려냈죠. 중간중간 제가 만든 음식들 간을 맞추고는 도로 안방으로 들어가시던 어머님, 그리고 그런 제가 안쓰러운지 옆에서 계속 돌아다니시며 수다를 나르시고 상을 닦으며 미안해 하시던 아버님. 왜 이렇게까지 종부리듯 저를 부려먹나 싶어서 약속된 시간이 다가갈수록 제 속은 울그락불그락 천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큰 형님네, 작은 형님네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와 상차림이 완성된 모습에 형님들은 놀라시더군요. 어제 어머님 전화로 형님들께는 먼저 와서 상 차리는 거 도와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꺼내질 않으셨더라고요. 제사 때처럼 별말 없으시길래 생신상은 어떻게 차리나 싶어서 혹시 몰라 식당에서 포장해 왔다며 초밥 세트를 내밀던 작은 형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떻게 며느리들이 다 같은 주부인데 지금까지 3교대하며 힘들게 일하다 이제 막 퇴직하고 휴식을 하고 있던 막내인 저한테 상을 차리라고 하고 다른 형님들께는 먼저 오라는 말씀 한 번 안 꺼내신 건지 너무한 거 아니냐며 아주버님들 다 계신 앞에서 저도 모르게 작은 형님께 건네받은 초밥 세트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2번이나 유산한 거 알고 계시냐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꺼이꺼이 울었네요. 아이 유산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계시던 시부모님은 적잖게 충격을 받은 표정이셨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짓 때문에 괜히 찔렸는지 시어머님은 별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해대며 저를 오히려 혼내기 시작하셨어요. 이젠 하다하다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편하게 쉬더니 팔자가 빈 거라며 원래 사람이 유산도 하고 임신도 하는 거라며 옛날에는 더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보니 저희 시어머님은 그저 제가 못마땅하셨는데 일까지 그만두고 주부로 산다고 하니 샘통이 나서는 생일도 일부러 집에서 한다고 우기셨고 그 생일상을 온전히 저 혼자 또 차려내도록 만드신 것이었어요. 그동안 첫째, 둘째 며느리한테 못해보는 시어머니 노릇을
가장 만만하고 무서워 보이는 저한테만 하고 계셨던 겁니다. 원망스러워 시어머니를 노려보려는 그때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으로 미끄러져 넘어지셨어요. 듣다 화가 난 시아버지가 저를 대신해서 아들 며느리들 앞에서 시어머니의 뺨따구를 확 때려버리신 겁니다. 그만 좀 닥치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놀래서 순간 집안에 정적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때마침 밖에서 듣다 화가 나 한 소리 하려고 집으로 씩씩거리며 들어온 남편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님을 보고는 눈을 굴리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온 가족이 주저앉아 잘못한 줄은 여전히 모른 채 쪽팔려만 하고 있는 어머님을 바라보기만 한 채 아무도 부축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아기까지 잃어가며 시집살이 당해온 제게 미안했던 겁니다. 남편이 결국 가장 먼저 나서더군요. 엄마가 형수님도 어려워하니까 착한 우리 와이프한테서 시어머니 대접 받아보려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치사한 줄 알지만 곧 끝나겠거니 하고 참았다고. 그런데 이건 너무하다며 저를 대신해 어머니께 화를 내더라고요. 이딴 의식이 다 무슨 소용이냐며 제가 차려놓은 생신상을 발로 차는 바람에 음식 담긴 그릇들이 상에 떨어져 바닥이 흥건해졌어요. 그러자 시아버님께서 다들 그만하라며 한 차례 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올 필요 없다며 저희를 다 내보내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신 한마디, 막내 애기가 다 준비해놓고 나서야 나몰라라 하다가 들어와 손만 거들던 며느리들도 이젠 필요 없다며 니들 둘은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시부모님께 혼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한 말에 뒤늦게 무슨 소리냐며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한 아주버님들. 그제서야 자신의 아내들이 제사상 한번 차려보지도 않고 마지막에 도착해 일을 거둔 척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야 발 동동 구르며 바빠서 일이 생겨서 늦게 오게 된 것뿐이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한 형님들.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으로 일어난 싸움에 졸지에 형님네 부부들 부부싸움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그동안 시댁에 제사가 많다며 늘 생색을 낸 거냐고 화내고 언성을 높이다가 결국 남편 따라 제가 차려놓은 생신상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한 큰 아주버님. 그 사이 남편은 저를 이 난장판 집구석에서 데리고 나와줬어요. 남편 손에 이끌려 시댁을 벗어나는 길이 어찌나 즐겁던지요.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질 않았는데 식구들이 서로 하나씩 터뜨리며 결국 덕분에 저는 이제 다시는 시댁에 갈 명분도 일도 없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나서려는데 아주버님들이 달려 나오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 사정을 몰랐다며 집안의 장손이 큰 아주버님은 유난히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며 제게 형님 목까지 미안하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도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은 형님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또 함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간 혼자 고생이 많았다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별로 시키는 것도 없고 간섭도 하질 않으니 그저 막내인 저도 그렇게 지내는 줄 알았다며 형님들도 자기 남편들 앞에서 잔뜩 겁을 먹고는 사과를 하시더군요. 어머님이요. 한참을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는 건지 전화 한 통 없으시다가 나중에 큰 형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금 아버님과 각방을 쓰는 중이라 하더군요. 그리고 그달의 제삿날이 다가왔는데 시아버님이 시어머님께 혼자서 제사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바람에 시어머님이 하다하다 큰 형님께 도와주러 올 수 있냐고 전화까지 했다더군요. 형님은 당연히 시아버지 핑계를 대며 오지 말라고 하셔서 당분간은 안 가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냈고요. 작은 형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아까부터 자꾸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고 있어요. 분명 받아봤자 제사를 지내야 하니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실 게 뻔해서 저는 계속해서 연락을 싣고 있습니다. 남편과도 이미 얘기가 오가 이제 다시는 아이를 가지고 잘 키워내며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서기 전까지 절대로 시댁에 찾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후에도 절대로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고픈 생각이 없네요. 비록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느라 마지막까지 고된 노동을 하긴 했지만 아들들 발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느라 난장판이 된 자기 생일상을 보며
시어머니는 얼마나 쪽팔리고 또 원통스러웠을지 노년에 자식 며느리 상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늙어가게 생긴 시어머니께 사연을 통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년의 개고생을 겪었지만 덕분에 남은 몇십 년의 결혼생활이 너무도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수무강하시고 장례식 때나 봬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